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2천여 채가 침수돼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국도 주행 중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 승용차 여러 대가 고립됐고 서울 방화대교 인근에서도 차량 22대가 고립됐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뚫리거나 대형 땅거짐이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은 35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최고 3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폭우 상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적 재난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과 접촉이 늘면서 유행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5년 만에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유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여서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합니다. 14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제부터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 1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오갈 곳 없게 된 이재민은 서울에서만 840명에 이릅니다. 차유정 기자가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침수된 반자주택에 갇혀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돼 사망했고 물에 잠긴 주택에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광주와 화성, 강원 흥성 등에서는 도로사면과 산사태 토사 매몰 등으로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지하상가 통로와 하수구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경기 광주에서는 주변 하천을 살펴보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침수로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재민이 800명 넘게 발생해 학교와 경로당, 주민센터 등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지하철역과 지하차돌들이 침수되고 일부 도로도 물에 잠기거나 유실돼 토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웅벽 붕괴와 제방 유실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계속 유지하며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이번 비는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해지는 야행성 호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을 만드는 정체전선이 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에 내린 비의 강도는 낮과 밤이 달랐습니다. 동작구를 기준으로 시간당 강우량을 알아봤습니다. 오전에 가늘게 뿌리던 비는 오후 들어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밤 8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로 변한 비는 밤 9시에는 136.5mm의 물폭탄으로 강해집니다. 서너 시간 이어진 폭우에 동작구에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낮에는 비구름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지만 밤이 되자 가늘고 긴 띠 형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강도는 더 강해져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뿌리는 보라색 구름이 늘어납니다. 낮에는 좀 구름대가 좀 확산, 좀 넓어지지만 폭이 이게 밤서부터 새벽 사이는 좁아지거든요. 밤이 되면 상층 찬 공기와 하층 따뜻한 공기의 온도차가 더 커져 강력한 상승, 하강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며 야행성 폭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입니다. 매우 강한 비가 되겠고요. 야행성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밤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산하겠습니다. 비구름을 만드는 정체전선이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1일 목요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지만 12일 금요일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주말에는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밤만 되면 강해지는 비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로 쏟아지는 이상한 한여름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지역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산사태와 계곡 급류에 2명이 숨졌고 마을 전체가 고립된 곳도 있었습니다. 한강 상류댐들은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진 흙더미, 농가 주택을 뒤덮고 도로까지 흘렀습니다. 푹푹 빠지는 진흙밭에 지붕만 간신히 보이는 주택. 119 구조대가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난 건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요.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70대 주민 한 명은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새벽 시간 강원도 평창에서는 불어난 계곡 급류에 50대 남성 한 명이 휩쓸렸습니다. 실종 4시간여 만에 200m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립된 곳도 있습니다.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 16가구가 살고 있는 하천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원주 섬강이 범람하고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꼼짝없이 고립돼 있습니다. 건너편 주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못 하시는 건가요?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나오죠 뭐. 어제죠? 어제 밤에 비 오는 바람에 그랬지? 일단 당분간 좀 견디셔야 되겠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도심 한복판 하천도 9년 만에 범람했습니다. 하천 둔치 새벽 시장이 폐쇄됐고 주차된 차량은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상류댐도 줄줄이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강 의암댐, 춘천댐, 하천댐이 모두 수문을 열었고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 역시 2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국내 최대 소양강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 영서 지역. 고립과 하천 범람,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이어지며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처럼 밤사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밤사이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 때문에 특히 도로와 다리가 범람했다 이런 제보가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도로 먼저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인천 서구의 검단 지역입니다. 예.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국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중간에 승용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 있는 모습도 운전자들이 밖으로 대피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제보자는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분인데 차량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국도로 들어갔다가 이런 물 난리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네. 허리 부근까지 누런 흙탕물이 차올라서 인명피해가 큰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경기도 대성리입니다. 보시면 도로 안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예. 차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마치 계곡처럼 엄청나게 거센 물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성리에 있는 한 기도원 근처인데요.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에는 소방에서 제공해 온 영상인데요.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방화대교 남단의 육관문입니다. 이 일대 폭우로 승용차와 다른 차량들 총 22대가 고립이 됐는데요.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2명을 구조하고 주변에 있던 8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도로도 침수되고 차량도 고립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외에도 하천이 범람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틀 동안 강력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특히 하천이 크게 범람했다는 제보가 많았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서울 은평구 불광천 보시겠습니다. 응암역 4번 출구 생태에너지 체험장 인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양 옆이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어떤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도로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다음에는 서울 중랑천입니다. 서울 월계역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어제 저녁 8시 반쯤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한내교라는 곳입니다. 중랑천 한내교라는 곳인데 계단을 이제 위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계단을 내려가면 원래 산책로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산책로로 전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농구장 같은 시설까지도 더 잠긴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네, 또 서울 양재천 모습을 보시면요.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촬영된 영상이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다 잠긴 상황, 또 가운데 나무까지 다 잠긴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는 시민들이 좀 편안히 이용하는 그런 산책로였을 텐데 네.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곳으로 변한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비로 집안이 좀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 피해 상황 없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약해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까지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보 영상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서울 장위동입니다. 보시면 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성북구 착용 확인한 결과 지름이 30cm 정도 되고 깊이는 5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폭우에 도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안쪽에 계속 넣어서 긴급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은 날이 밝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집안 무너진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이 촬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제 접수된 건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구멍이 커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도로였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멍 옆쪽이 특히 바로 비탈길이라서 제보자분은 집안이 약해질 때 아래 지역으로 토사가 쏟아질지 우려된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도 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특히 도로로 쏟아져 내렸을 때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분기점 근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인데요. 고속도로 위로 토사가 흘러내려서 현재 지금 작업자 포크레인이 토사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탈면에서 도로 쪽으로 토사가 유입돼서 밤에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다음엔 경기도 향동동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도로 위로 토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녁 6시쯤 처음 촬영된 영상이 저희 회사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시점 이후로 곳곳에서 같은 비슷한 도로 인근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양방향 도로가 통제되긴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제 오후 서울 우면산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 곳곳에 산사태 경보도 내려졌죠? 네, 맞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로 서울 우면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됐습니다. 지난 2011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네. 18명이 숨진 적이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 걱정이 특히 큰 상황인데요. 다행히 서울 전 지역의 새벽 2시
2시 반쯤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반이 많이 약해져서 산사태는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림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유의하기 바라고 또 입산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제 출근길이고 또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현재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여전히 도로는 많은 곳곳에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으로 현재 동부간선 도로가 양방향이 모두 통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서울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 강변북로도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마장램프에서 성동분기점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 전체 10여 곳에서 서울에서만 10여 곳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통제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어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또는 경찰청 트위터 같은 곳에서 미리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에게 제보 영상을 제보해서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할 수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제보는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제보는 YTN 검색하시면 쉽게 제보할 수 있고 전화로는 02398-8282 또는 8585로 전화하시면 취재진과 바로 직접 상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으실 땐 무엇보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제보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정전 피해도 잇따릅니다.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는데 당분간 비가 계속 쏟아진다고 예보된 만큼 정전 사고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1호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리고 튕겨 오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렀어. 이거 맨홀이라고.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성균관 문묘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조선 왕릉의 석축과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공연도 연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성균관 문묘 명륜당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직경 30cm의 이 가지는 폭우와 함께 불어온 강풍에 흔들리다가 끝내 부러졌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이 400년 된 천연기념물은 지난달 지지대 교체 과정에서도 가지 2개가 부러지는 우환을 겪었습니다. 조선 왕릉을 비롯한 사적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릉과 인릉은 관람로 주변 배수로와 석축 일부 구간이 유실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선릉은 좌우측 경사면의 토사가 대량 유실됐습니다. 선릉의 성종대왕릉은 능침 입구 관람로의 토사가 유실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 숙종의 후궁을 모신 남양주 영비묘는 봉분의 표면이 폭우에 쓸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탐방로의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 계단이 파손됐습니다. 경기 고양 서울릉과 김포 장릉의 소나무들도 폭우에 쓰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응급 복구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시설 침수로 국립국악원 공연 이민진여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잔치를 재현한 이 공연은 오는 12일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부터 호우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함께 참변을 당한 피해 현장을 찾아서는 주거 안전 대책 마련과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아직도 물이 차 있는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빗물이 들이닥친 반지하집 작은 창문을 둘러보고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순식간에 도인천 범람이 되면 그냥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직격탄을 받는 동네 주민들과도 얘기 나누며 사고 원인을 살폈습니다. 수위 올라온 게 1시간도 안 걸렸다. 그렇죠. 1시간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수확되면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다른 침수 피해 현장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취약하다며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해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에 가장 먼저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호우가 끝날 때까지 총력 대응과 함께 이상기후가 일상화한 만큼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애초 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도 장소를 긴급 변경해 서울청사에서 열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내세웠던 국민을 거듭 언급하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과 마주한 윤 대통령.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민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폭우 상황을 지휘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재민이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적 재난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치던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집무실 이전까지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에 갇힌 건 국가 안전과 경호상 중대 상황이다. 청와대를 버리더니 전화로 업무를 본다. 문재인 정부 때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까지 1분 일하는 등 청와대 출신들이 앞장서서 날을 세웠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닌 폰트롤 타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린 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현장이나 상황실은 진정되고 가는 게 맞고 이는 지난 5월 20일 새 정부 재난 담당자 회의에서 정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면 현장에 혼선과 부담이 생긴다면서 대통령은 총력 대응하라는 신속한 지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란한 의전과 전시성 방문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정부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의전을 받으며 나가야 했나 집무실 이전을 공격하는 허위 사실이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루 3차례나 입장을 내며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재난까지 정쟁 소재냐며 대통령실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삼남한상 모든 것이 정쟁의 소재로만 보입니까? 민주당은 100년 만의 호우 피해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가족 사망 현장에서 한 이런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으로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의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대통령 동선이 일일이 공개돼 불필요한 잡음이 생긴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인식이지만 새로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정교한 위기관리 능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합니다. 당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비대위 활동 기간과 성격 등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겁니다.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곧장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며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주호영 위원장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당내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조속히 하나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립시다.
하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존재합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 관리비대위로 규정하며 사실상 일정 기간 조직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편성하는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 2달 가까이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초단기 비대위를 요구했던 상황.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개혁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던 만큼 갈등의 씨앗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지시킬 이유도 없고 당의 발전 방안을 찾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 모임을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며 세를 넓히고 있고 토론회를 발판으로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직접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주호영 비대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저조한 지지율까지 산적한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14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의결하자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독자 세력화에 나서는 대신 당 안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출구를 찾겠다는 겁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 절차로 가게 돼 안타깝다며 조만간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전화를 드려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준석 대표는 1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영선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로 이끌었지만 더는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청년층으로의 외연 확대 등 보수 정당에 가져온 혁신과 돌풍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이 대표는 주요 국면마다 친윤계 의원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슬아슬했던 집권 여당 내부 갈등은 당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로 절정에 이르렀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든 당분간 정치적 험로를 걷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과 총선 공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계양을 공천이 당의 요청이 아닌 셀프 요청 아니었느냐고 지적했고 강훈식 후보도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공천 학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요청이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셀프 요청이었던 거 아니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고요. 적어도 어떤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시거나
라고 하는 게 정치적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선대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맞지요. 당대표가 되면 반대 세력을 배제할 거라는 게 당내에 엄청난 공포가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바깥에 지방 행정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 그 이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억압하고 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전두환이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15만 명에 육박하는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과 접촉이 늘면서 유행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15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9만 명 넘게, 일주 전보다는 1.3배 급증했습니다. 유행 증가세 둔화가 멈칫하면서 지난 4월 이후 118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휴가철의 영향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동 그리고 접촉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폭이 이제 다소 커지는 양상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유행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3천 명대에 그쳤던 재감염 환자가 넷째 주에는 2만 9천 명 가까이 나와 주간 확진자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 검출률이 70%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재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는 횟수가 늘수록 재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며 예방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재감염 최소화를 위해서 최초 감염 이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권장 시기에 맞추어 백신 접종을 받아주기를. 유행 증가폭이 다시 커지면서 기존 정점 예측치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 지난주 예측치가 감염 재생산 지수 감소와 BA.2.75 변이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휴가철 변수 등을 반영한 유행 추이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15주 만에 높은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60세 이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이 점점 차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도 최근 비중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에 13%대에 머물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더니 지난주에는 20%를 넘은 겁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발생률이 한 주 사이 1.5배나 급증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발생과 집단 발생의 증가 추세, 3차 접종 후 시간의 경과,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중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과 사망 역시 증가해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증가율이 각각 36%와 22%에 달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국과 수도권은 30% 후반까지 올라왔고 비수도권은 4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병상 규모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찰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은 중간 단계를 유지했지만 비수도권은 15주 만에 높은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6,300여 개의 전담 병상 외에도 일반 병원의 병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진행을 막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전국에서 2곳만 처방 쓸 적이 있는 등 처방률이 떨어지는 먹는 치료제 사용도 계속 독려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원내 처방기관과 담당 약국을 늘리는 한편 추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15년 만의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유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면적의 60%나 가뭄 상태여서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두 강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관광용 보트 선착장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합니다. Catastrophique, tout simplement catastrophique. Après 2 années de Covid, une grosse année de sécheresse. Pourtant,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그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14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15%는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e godine po mom mišljenju suša 90%, da ne kažem totalna suša, jer 올해 유럽 곡물과 콩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8에서 9%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며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충청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확대했고요. 오늘도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평에는 532.5mm,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광주 쪽으로도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많은 곳에 3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도 최고 15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 쪽으로도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주택 2천여 채가 침수돼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 등 서울 도심 곳곳의 차량 운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침수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은 어제 저녁 정상화됐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국도 주행 중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 승용차 여러 대가 고립됐고 또 서울 방화대교 인근에서도 차량 22대가 고립됐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뚫리거나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은 3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과 접촉이 늘면서 유행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9명, 실종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5명으로 어제 오후 6시 집계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주택, 상가 침수는 2,579개 동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419건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처럼 밤사이에 수도권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남하하며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비가 강원, 충청, 또 남부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충청 지역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번 폭우가 그 서울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5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강수량으로 이제 381mm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907년에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기상청이 관측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았고요. 그 이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1920년에 354.7mm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 약 30mm 정도 더 오버를 하면서 최고 기록을 갖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상황을 살펴보면 뭐 수도권이나 강원, 중북부 지방 중심으로 좀 폭우가 집중됐었거든요. 이 뭐 원인이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가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개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이제 우리 보통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압이 남서쪽에서 들어오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장마전선이 이제 중부지방에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와 습한 공기가 밀어 올리는 그 사이가 맞는 곳이 대개 이제 이 중부지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중부지방이 될 때는 이 폭 자체가 넓지가 않습니다. 이 불연속선이 만들어지는 곳,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개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가 온 지역이 대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이제 대개 8일부터 어제까지 주로 내린 지역들이 되고, 어제까지는 이제 주로 남부지방 폭염특보가 발령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하는 기압골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된 것이죠. 네. 뭐 특히 이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서울 동작구, 또 강남, 경기, 광명, 인천 등 지역인데요. 지역별로 좀 강수량이 큰 차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저 이렇게 남북으로 그 굉장히 기온 경도, 그러니까 기온의 차이가 심한 걸 기온 경도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온 경도가 클수록 강수의 폭은 좁아집니다. 예. 좁아지는데 좁아지는 곳 중에서 가장 코어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동서로 아주 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일서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를 보면은 가장 많이 비가 내린 지역이 인천, 광명, 그다음에 대방동, 관악, 그다음에 동작으로 해서 강남, 서초, 양평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다른 데는 남서류가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강수가 형성이 되는데 많이 오는 지역이 어제 같은 건 남쪽과 북쪽의 공기가 부딪히는, 그래서 그곳이 가장 강한 곳에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릉 같은 데는 380mm 이렇게 내렸지만 실제로 도봉 같은 데는 5mm밖에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극심한 그런 그 특성을 보이죠.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 뭐 동작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141mm로 이게 8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치만 들었을 땐 체감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근데 저도 예보 생활을 참 오래 해보는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오는 거냐.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봤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건 또 되게 이렇게 강하게 내리는 비는 이제 밤에 내리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죠.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단지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이 호우 경보입니다. 주의보가 아니고 호우 경보 내는 기준이 3시간에 90mm 이상 내리면 호우 경보가 됩니다. 이 얘기는 1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 경보 기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우 강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일반 분들이 비가 무진장 많이 내려, 이게 시간당 30mm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상 관측을 하고 하니까 되게 이제 시간 얼마가 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앞에 와이퍼가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되게 3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50mm 이상 정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직접.
그때는 정말 느낌이 꼭 이 물에다가 이 바가지를 먹어 그대로 쏟아붓는. 그러니까 그 정도 또 내리려면 낮이라도 아주 시커멉니다. 아주 보이지도 않고 네. 굉장히 높이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140mm라면은 거의 뭐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외국 같은 데 하면 폭포가 와서 굉장히 강한 폭포에 한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게 내리는 비는 뭐 하수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대로 범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기상 관측 관련된 일만 해오셨던 센터장님도 본 적이 없는 그 정도의 수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 엄청난 양이었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서울에 내린 비의 강도가 낮과 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밤에 집중이 됐거든요. 이렇게 야행성 호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대개 이제 우리 기후학자들이 그 논문을 보면은 야간 쪽의 장마전 선상에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양이 주간에 내리는 것보다 평균 하루에 한 40mm 이상 더 많이 내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더 강해지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주간에는 일단 상승 기류가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이 비가 들어오는 기류를 갖다 좀 막는 역할을 해주는데 밤이 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 수증기가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낮과 밤의 해양성 기단과 대륙성 기단의 차이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같이 이번 같이 장마선이 있게 되면 남쪽으로는 해양성 기단이거든요. 북쪽으로는 대륙성 기단입니다. 그런데 해양성 기단은 밤이 되더라도 이 기단, 이 공기 차이가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데 반해서 대륙성 기단 자체는 이 해가 딱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단 간의 기온 차이가 더 극심해지면은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야간에 혹은 새벽에 더 비가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정체전선이 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대신에 충청 지역에 비가 뭐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더 내린다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지금 호우 경보가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제까지 주로 이제 수도권 쪽에 주로 강수대가 위치했던 것이 오늘은 충청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충청 지역으로는 최고 30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충청 지역인데 현재는 충청 지역도 약간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북부 지역이라든가 경북의 북부 지역까지 이 지역은 한 20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오늘 밤 늦게부터 약간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가 내일은 서울 쪽에 다시 비가, 오늘은 서울 쪽에 낮에는 좀 소강 상태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아침에 서울 쪽에 좀 비가 내리고요. 내일 오후서부터 한 2, 3일 정도는 서울은 일단 소강 상태 보이고, 주로 비는 충청 이남 쪽으로 비가 내리다가 서울 쪽으로는 15일서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도 지금 산이 있는 곳들은 산사태 주의보 발령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산이 많거나 높은 곳, 지대가 높은 곳은 지형적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마운틴 이펙트라 그래 갖고 마운틴 섀도우,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높은 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령 남풍이 들어오면서 비가 내릴 때 제주도 남쪽 서귀포 쪽의 산악지대 혹은 이 지리산 쪽에 엄청난 호우가 내리는 것이 바로 지형적인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태풍이 들어올 때 동해안 쪽으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으로 한 지형적 효과죠. 지형이 있으면은 강제 상승되면서 그만큼 음결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악 지역이 이상하게 비가 오면은 그쪽이 관악 지역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관악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우면산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작은 산 한 200m급의 산도 사실은 강수량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조그만 산들이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강수량이 훨씬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산사태가 일어날 뭐 징후라든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산사태가 일어날 징후라고 한다면은 비가 예를 들어서
뭐 산중독에서 갑자기 흘러나온다든가 뭐 혹은 저 샘물이 있었던 곳, 물이 흐르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흐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지표면 안에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무가 뭐 좀 기운다든가 혹은 어떤 뭐 울림, 산 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 피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시속 30km 이상으로 무너져 내려오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대피하는 수밖에 없군요. 또 지금 현재 이제 비가 많이 내려있기 때문에 이제 만일 약간의 비만 더 온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산사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께서는 좀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 가운데서 태풍 소식이 또 있습니다. 7호 태풍 무란이 중국 남해 먼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다행히 뭐 저는 7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 주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생을 했고요. 11일 정도에 이제 그 베트남하고 중국 마지막 부분 지역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상륙은 우리나라로 일단 멀고요. 굉장히 멀고 지역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5호 태풍이나 6호 태풍, 송다나 이제 뭐 이런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풍이 들어오면서 습기가 그대로 우리나라 유입됐기 때문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 이 태풍은 굉장히 멀리 있고요. 일단 이게 상륙, 이제 11일에 상륙을 하는데 내일 상륙해서 대개 그쪽에 상륙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비로 영향을 주는데 그때는 한 3일 후입니다. 그럼 한 14일 정도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경로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을 주더라도 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호 태풍은 다행히 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호우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호우 상황에 대해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서울 강남역의 대형 침수 11년 전에도 있었고요.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개선 공사를 벌여서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번에 또 큰 피해가 난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대로 일대,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역류해 뿜어져 나옵니다. 빗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다 같이 밀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살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전 해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배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옆 역삼역보다 14m나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 하수관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것을 침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하수 흐름을 개선하고 하수관 용량도 키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5mm, 그러니까 최대 이제 100mm까지 95mm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빗물 흐름을 대량으로 분산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침수를 막으려면 결국 배수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제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 강수량에 맞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폭우로 서울에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시장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피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동작구와 강남구 등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되고 정전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면산에서는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산 주변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온종일 내린 뒤로 등산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물을 따라 내려오는 토사와 잔해물들입니다. 하류에 토사와 잔해물들이 쌓이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를 알리던 표지판은 하류에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고요. 또 뿌리채 뽑힌 나무나 일반 쓰레기들도 하류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우면산 주변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거기가 그냥 운동하는 장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태가 커요. 이제 토사장이 적었을 뿐이지 다행인 거죠.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등산로 둘레길을 통해 계곡 쪽 물과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도로나 인가를 덮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사방댐을 산 곳곳에 세웠는데 이웃댐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해 도심을 덮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방댐 설치로 산사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차량 5,000대가 침수돼 6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전조등과 비상등이 켜진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어떡해. 왜 119 전화도 안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강타하며 지금까지 차량 5,000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억수 같은 비를 퍼부으면서 1,000대가 넘는 외제차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혹은 특이하게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셔야 침수 시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썬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내려놓으신 경우에는 그 보상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 가입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번 폭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시청자 문성원 님이 제공해 주신 영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발생한 땅꺼짐이라고 합니다. 직경 30cm, 깊이 50cm 크기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모래 주머니로 채워놓은 상태인데 이 땅꺼짐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복구 작업, 오늘 날이 밝으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양천구 신월동에서 강홍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 촬영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형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로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구멍이 난 건데요. 제보자는 이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생긴 곳 아래가 비탈이라서 지반이 약해지면 토사가 흘러내려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양천구청은 추가 위험이 큰 상황이 아니라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계환 님이 제공해 주신 영상입니다. 쓰레기와 또 집기류가 거리에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남성시장 일대 모습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뒤의 피해 상황인데요. 이 상인들이 쓰레기와 집기류를 시장 통로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빗자루로 물을 쓸어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네, 이곳은 경기 남양주시 마서구리인데요. 크게 불어난 하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하천의 양쪽 뼈는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는데 산책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보해주신 이은희 님은 이 하천의 유속이 빠르고 또 다리 위로 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포크레인이 이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유찬 님이 제공해 주신 영상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춘천 분기점 인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토사 유실로 인해서 서울 방향 한 개 차로가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희 YTN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제보는 YTN 검색해서 제보할 수 있고요. 전화는 02398-8282 혹은 8585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겠죠. 영상 찍어서 보내주실 때도 꼭 사고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만 5세 학제 개편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학제 개편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쪽지를 교육부에 보낸 게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하루 뒤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화두는 단연 학제 개편이었습니다. 장관 대신 출석한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내놓아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학제 개편을 언급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한 게 드러나며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차관은 여기 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과 내각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지나친 정치 공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 집중 추궁했습니다. 차관님,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그 개별 논문에 대해서 이게 검증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특정 논문을 가지고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서울대에서 징계 처리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관련 산업 육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술의 우위 유지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 후 재발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침을 하면서도 미국이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다며 반도체 강국의 재건의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지칭하며 중국이 이 법을 막기 위해 노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앞으로 미국에서는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는 물론 반도체 연구개발 등이 지원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Today, Mr. President, with the stroke of your pen, America declares our economic independence. We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서 타이완의 TSMC,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타이완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돼 한중 관계의 재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장관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조한 데 비해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호텔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 발리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회담이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질 정도로 현안이 많고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익과 원칙에 따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 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있어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수호에 무게를 둔 데 비해 박 장관은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대화와 함께 이른바 한중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한 산불 정책에 대해선 양측이 상반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고위급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부 중국 매체는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봉쇄 작전에 대한 타이완의 맞불 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4강 가운데 하나인 타이완을 너무 세게 흔들다 보니 중국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육군의 곡사포가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중국의 대대적 봉쇄 훈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실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봉쇄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 대치에 각종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져 양안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China's real intention behind these military exercises is to alter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entire region. 一个中国原则就是对台海现状的清晰界定。违背挑战一个中国原则，就是改变台海现状。 타이완산으로 표시된 수출품들을 중국산으로 바꾸라는 압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천연모래의 타이완 수출은 금지하면서도 타이완산 반도체 수입은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타이완 봉쇄와 원자재를 무기로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도체 수입의 의존적인 약점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엔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칩4에 참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친 군사행동으로 칩4 국가들과 등을 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두려는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Taiwan itself is, among the most impactful economic entities on planet Earth. I mean, it provides something like, 70 to 90% of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s that everybody's iPhone and laptops and everything else. 칩4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이 중국을 옥죄오는 가운데 과도한 타이완 때리기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천홍수와 도심 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사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수해 대책과 추석 민생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과 대출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당초 어제 정오 수문 개방이 예고됐던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이 방류를 연기했습니다. K워터 소양강댐은 관련 부서 협의를 열고 수문 개방을 오늘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양강댐 측은 예상보다 강원 북부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방류를 연기한다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 수문 개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항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꿔서 다른 지역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전북 장수군에서 이 여론조사 조작에 나선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내가 사는 지역의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선거의 중요 변수인 여론조사가 조작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주장만으로도 선거판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여론조사에 사용할 안심번호를 추출할 때 실거주지가 아닌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하는 맹점을 공략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익산에 살든 장수에 살든 서울에 살든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가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통신사에서 만들어주는 안심번호, 거기에 선택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무려 54.3%의 비정상적인 응답률을 기록한 장수군수 여론조사였습니다. 석 달 넘는 수사 끝에 휴대전화 213대에서 혐의점이 포착됐고 주동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론조사에 2번 넘게 응답한 18명도 드러나 역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번 조작에는 최훈식 현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양측 관계자들 모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측근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10명 등 모두 2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약 10,000여 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확보해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의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내일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확대했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532.5mm,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광주에도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 많은 곳에 3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150mm,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